여러분들의 겨울 그리고 뭉친 어깨 스트레스 슬룸과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이런 거 사용해 보셨어요? 사용 방법을 아셔서 저한테 막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미 가지고 계세요? 예, 전 집에 있어가지고. 이미 가지고 계시죠? 우리 핫띠라는데 가격 좋은데. 뭐 그냥 네. 얼리 어답터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지금 제목 보니까 왜 이렇게 공포심을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공포심을 만드는 네. 거는 아니고 지금 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조금 약간 불안해하는 뭐 약간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해 주실 텐데 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 걱정되는 것들은 좀 짚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 3가지 정도 네. 갖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해야 하는, 그러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은 지금 되게 낙관적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지만 이 3가지를 꼭 불안해야 된다. 일단 포인트 첫 번째. 어떤 걸 불안해야 되나요? 뭐 첫 번째는 아무래도 뭐 가장 중요한 거죠. 금리 인하 속도와 횟수에 대한 고민이 이제 좀 시작이 됐어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금요일에 이제 FOMC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미 파월이 언급을 어느 정도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데이터 보고 조금 조정할 여지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FOMC를 라이브로 보면서 좀 놀란 게 그런 얘기를 하든 말든 그냥 오르더라고요. 상관없이. 너는 그렇게 얘기해라. 나는 그냥 미장이니까 투자하련다. 그쵸. 예,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뭐 12월 달에 금리 좀 속도 늦출 수 있고 12월 달뿐만 아니라 그냥 금리 인하와 그 인하 횟수에 대해서 속도와 횟수에 대해서 늦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파월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쐐기를 박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 시장에서 조금 받아들이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페드워치를 보시면 이게 재밌는 게 앞으로 금리를 한 3번 정도밖에 내릴 수 없는 걸로 지금 시장에서 프라이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원래 한 지난주 월요일 정도까지만 해도 이거 99%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는 확률이죠. 내리는 네. 확률이 이제 99%였는데 이게 지금 60%까지 됐고 페드워치는 워낙 이제 많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돼가지고 이게 30, 20 될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확률이 그래도 99에서 거의 60% 정도까지 굉장히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요번에 금리 인하를 뭐 트럼프가 파월을 압박해가지고 뭐 하긴 할 거예요. 뭐 꽤 그래도 하긴 할 건데 어쨌든 중립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이거를 금리를 계속 내릴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정권에서 금리를 내린다? 그리고 지금 1월 달에는 보세요. 1월 달에는 동결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대통령 취임일이 1월 20일인데 네. FOMC 29일 날 바로 하자마자 동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자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딱 12월까지 바이든 행정부까지만 내려주고 트럼프 네. 때부터는 이제 딱 대결. 그러니까. 근데 파월이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임기가 그래도 1년이 남았는데 1년 동안 거의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 입각해서 결정을 하겠죠. 맞아요. 네네. 데이터에 입각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연준 위원들과 파월이 얘기한 거를 감안을 해보면 12월 동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얘기를 좀 밑밥을 좀 까는 약간 그런 느낌을 네.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재밌는 게 요 바닥을 찍었던 때가 딱 이 9월 초거든요. 9월 초가 트럼프의 지지율이 쫙 떨어지다가 네.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요 시기예요. 이 시기 때 국채금리랑 트럼프 지지율이랑 이제 같이 이제 올랐던 거죠. 뭐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뭐 이유는 뭐 하나죠. 인플레 지금 재점화될 것 같다. 라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건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2주 전에 이제 갖고 왔던 자료인데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셨을 것 같기 때문에 뭐 관세 부과를 하든 세율 인하를 하든 뭐 이민 제한을 하든 뭐 어쨌든 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승하는 그런 지금 다 요인들이에요. 그러면 중립금리 상승하면 뭐 계속 뻔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정책위원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공약을 내세울 때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액션 플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공약을 내세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아, 이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게 뻔한데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뭘로 조정해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다운을 한번 해봤습니다. 좋아요. 네, 해봤더니 이게 이제 CPI 이제 구성 항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음식료 뭐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이렇게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에너지, 일반 소비재, 주거, 의료 서비스, 운송, 기타 이렇게 내리는데 이 중에서 정부의 의지로 내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에너지와 주거와 의료 서비스 세 개는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주거를 내릴 수 있어요? 주거는 금리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금리 조정을 FMC에서 그쵸.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연준이 독립된 네. 곳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할 정도로 최대치로 지금 뽑아낼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생산을. 그렇죠. 생산을. 네, 생산을 최대치로 뽑아낼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전력 가격을 낮춰서 이 제조업을 부흥하고 AI 네. 데이터 센터도 결국에는 낮은 전력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를 최대치로 뽑아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 공약대로. 네. 그렇게 되면 그 유가와 연동된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가랑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EMP라고 하죠. 이제 채굴 업체들은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채굴 업체들이 보통 에너지와 또 연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채굴 쪽에서는 좋지만 WTI 가격이 떨어지면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애매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에너지는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이고 네. 주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뭐 강제적으로라도 어쨌든 압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3회 내리는 것보다는 더 내리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주택 공급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현재 지금 주거 부담이 좀 높은 수준인데 이거를 좀 낮추려는 그런 좀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의료 서비스는 가격을 낮추겠다고 이미 언급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고 뭐 일론 머스크도 그저께인가요? 그 GLP 뭐 가격을 뭐 내리는 게 뭐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도 막 얘기를 할 정도로 어쨌든 요 세 개는 굉장히 좀 약간 압박을 해서라도 좀 약간 내리려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요 비중을 다 계산을 했잖아요. 네. 제가 여기 에너지, 주거, 의료 서비스 비중을 합치면 50%예요. 그러면 못 내릴 것 같은 거 음식료를 뭐 내릴 수 없죠. 일반 소비재도 여기 중고차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내리기 힘든데 내리기 힘든 것들이 50%, 내릴 수 있는 것들이 50%예요. 뭐 내릴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어떤 액션을 해가지고 내리려는 어쨌든 좀 노력은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쪽에서 아까 그 유가와 연동된 그런 그 에너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미드스트림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에너지가 최대로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운송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운송을 해주는 이 미드스트림 같은 경우는 Q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또 괜찮을 그렇죠. 거예요. 물론 이제 WTI 가격이랑 연동돼가지고 좀 그 매출 개선되는 게 있기는 네.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Q 증가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죠. 네. 두 번째로는 발전을 하는 곳들, 뭐 천연가스든 뭐 그냥 그 일반 원유든 이걸로 이제 발전을 하는 곳들은 발전의 어쨌든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발전 어쨌든 매출을 그 마진을 높이는 데 있어서 좀 괜찮은 좀 수혜를 좀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 네. 주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주택 공급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뭐 주택 건설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겠죠. 뭐 DR 호튼 같은 뭐 그런 종목들도 있고 네.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의료 서비스는 제약주가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좀 부담은 되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그 약가를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부들이 다 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잘 안 됐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거기 뭐 카르텔부터 해가지고 워낙 이제 공고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만약에 막 이렇게 정부에서 가격 낮추겠다고 막 이렇게 압박을 할 때 제약주가 빠지면 오히려 대형 제약주는 조금 긍정적인 접근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뭐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거의 필수 소비재 수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빠졌을 때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접근 방식을 좀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보다는 저는 1월 20일 취임 이후에 이 CPI 뭐 구성 항목 중에서 내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건드리는 것도 취임 이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요거는 조금 취임 이후에 좀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중에서는 이제 매크로 변수 중에 이제 금리 관련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상황 점검을 해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3분기 어닝 발표할 때도 네. 4분기에는 문제 없이 생산이 될 거다라고 해서 안심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다시 또 생산 차질이 좀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디인포메이션에서 또 나왔어요. 8월 초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다시 나왔는데 아마 이게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뭐 월요일 날 아마 3프로에서도 뭐 어떤 분이 이제 다뤄주셨을 것 같아서 네.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서버 이제 조립하는 그 업체들한테 이거 지금 블랙웰 그 과열 지금 나왔으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출시 전에 변경을 하는데 이번엔 출시하고 나서 전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후에도 또 문제가 생긴 거죠. 뭐 이런 지금 상황인데 저는 이게 그 해결을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OEM 업체들이랑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설계가 뭐 조금 변경되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조정을 좀 하거든요, 엔지니어들이. 그러면 이번에 발열 문제는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고, 해결을 다 하고 나서도 테스트를 하는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 그래도 몇 주 정도는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인포메이션에서는 이번 문제로 블랙웰의 4분의 1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이라면 내년 EPS에 조금 타격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8월 달에 블랙웰이 이제 생산 차질이 있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해결이 다 되고 나서 젠슨 왕이 많은 이제 글로벌 IB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랑 만나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그 애널리스트들이 EPS를 지금 다 올렸거든요. 올린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이게 또 지연이 됐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그래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제가 그 화살표 된 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디인포메이션이 8월 초에 얘기 나왔던 그곳이에요. 네. 그때인데 이때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한번 확 빠졌고, 장대 음봉이 나왔죠? 네, 장대 음봉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훅훅 빠졌던 건 이제 8월 초에 그때 한번 축 빠졌잖아요. 예, 빠졌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한번 빠지고 나서 반등을 결국 했습니다. 네,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얘기가 사실이기는 했어요. 블랙웰 그 관련돼 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예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뉴스가 지금 최고가 부근에서 지금 실적 발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불안감이 지금 최대치까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디인포메이션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 결산일이 좀 다르니까 엔비디아는 그냥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 25년 기준으로 EPS가 거의 $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PER이 한 30배에서 많이 받으면 한 40배까지 받는데, 그렇게 되면 535, 54, 20이니까 150에서 $200. 요 윗 부분이죠. 네. 요 부분이 이제는 그냥 약간 그 타겟 레인지였어요. 지금까지 했는데, 이게 만약에 생산 차질이 한 4분의 1 정도 만약에 좀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EPS가 $4대 초반까지, $4 초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430이 4416이에요. 그러면 120에서 네, 120이면 요 박스권입니다. 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염두를 해두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이제 목요일 새벽이죠. 실적 발표하면서. 맞습니다. 네, 실적 발표하면서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적 발표 결과는 아마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2022년 바닥을 찍고 나서 한 번도 예상을 하회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상회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가이던스와 블랙웰과 관련된 이제 코멘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블랙웰이 문제없이 어제 계획대로 출하되는지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 매출과 CY25의 매출과 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되냐 마냐 이게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52주 물량이 이미 완판이 됐어요. 됐다고 이미 몇 주 전에 뭐 한 달도 전에 지금 언급이 지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이던스를 더 올릴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인포메이션에 대한 그 기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지가 뭐 당연히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블랙웰 출하에 조금 문제가 있고 조금 지연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예상을 좀 하회를 해서 주가가 뭐 한 10% 빠졌어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렇다고 엔비디아를 버리고 뭐 모든 지금 그 데이터 센터 수요가 AMD로 갈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가 블랙웰과 관련된 이 이슈만 해결만 되면 사실은 크게 이제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2주 물량이 이미 지금 완판이 됐어요. CY25는 지금 꽉 찼어요. 26도 지금 채우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엔비디아에 문제가 좀 살짝 좀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전략 매도를 하고 뭐 도망가야 되고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갖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좋은 기회가 생겼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 얘기에 대한 뭐랄까요? 모든 이제 결론은 네. 목요일 아침에 열리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젠슨 황의 입에서 나오겠죠. 네, 그렇죠. 우리 투자자들을 항상 기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자신감이 늘 넘치는 젠슨 황인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발언을 하게 될지 이게 사실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AI 또 넘어서서 미증시를 맞습니다. 네, 휘청휘청하게 만드는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걱정 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항상 이야기하지만 네.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예, 지금 뭐 거의 목끝을 넘어서 귀까지 올라왔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재밌는 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지수가 많이 오른 건 또 아니에요. 물론 중소형주는 한번 튀긴 했는데 네. S&P나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가 막 엄청 튀었나 생각해 보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제 뭐 그런 좀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뭐 주가 자체도 올랐죠.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도 미리 이제 땡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을 봐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서 지금 거의 뭐 2020년 코로나 때 수준을 지금 트라이 하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이 지금 급등한 다음에 계속 지금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어제 또 올랐죠. 금요일 날 살짝 조정 받았다가 어제 또 올랐다 보니까 다들 이제 약간 불안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지금 시장 전체가 지금 비싸니까 뭐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뭐 워렌 버핏도 현금을 이제 많이 이제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쵸.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PER이 비쌀 수 있는데 PER이 비싼 만큼 EPS 향후에 뭐 내년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Q 거의 끝났으니까 4Q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4Q가 한 62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 4Q가 거의 73이에요. 그러면 저 높은 숫자는 네. 어떤 섹터가 대부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섹터 브레이크다운까지는 제가 하나하나 보지는 않아가지고 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레벨업이 되는 걸로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전체 섹터. 네네네. 에너지를 제외하고 에너지랑 뭐 무슨 섹터 하나 빼고는 지금 전체가 다 지금 레벨업이 되는 그런 걸로 제가 데이터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PER이 높다고 해도 이렇게 EPS가 계속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네,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 표현이 되게 네. 아름답네요. 네,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PER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이익 성장이다. 네, 이익 성장이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PER이 높다고 해서 지금 뭐 이거 밸류에이션이 이제 목에 찼으니까 나와야지 뭐
아마 뭐 몇 개월 뒤를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시장을 조금 더 딥하고 계속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EPS의 상승이 계속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더 많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고 막 좀 너무 막 불안해하지는 않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시장 전체보다는 결국에는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네 다들 막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종목도 오르고 다양한 자산도 오르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포모도 많이 오셨을 테고 네,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요. 네. 저는 포모도 포모인데 안 사면 이제 아깝네 이러는데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예술적으로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쵸. 그냥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맞아요. 사실 그 우리 통계를 보면은 그 전에도 다른 행정부 때도 그 관련한 모멘텀을 받은 섹터들이 네. 그 취임 전까지 올랐다가 또 네. 취임하고 나서는 또 주가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저는 저도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결국에 취임 전에는 기대감으로 뭔가 플레이를 하지만 네. 취임 후에는 그 기대감을 실제로 너가 할 수 있어 없어로 판단하는 잣대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좀 약간 그 전에 만약 취임 전에 올랐던 것들은 이제 증명을 해야 쉬어갈 되는 수도 상황이니까 있죠. 네. 그렇죠. 좀 쉬어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1월 20일이면 앞으로 지금 거의 2달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더더욱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포모와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네. 제가 갖고 있어도 불안, 안 갖고 갖고 있어도 불안.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조금만 갖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고객분들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왜냐하면 기존 고객들은 음. 이거 어쨌든 지금 이번 판이 다 미국이 다 먹을 판이고 갖고 있는 좀 어쨌든 포트도 많이 올랐거든요. 올인하고 싶다고. 네, 막 올인하고 싶고 한데 주가가 막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더 사도 모르고 되나요, 부장님? 그리고 막 초반 막 조금 넣은 분 아니면 이제 신규로 하시는 네. 분들은 이거 해도 되냐 막 그러니까 되게 상반된 그런 상담들을 되게 많이 뭐라고 해드리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선은 트럼프 집권 특히나 초기에는 미국 증시가 이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유는요? 이게 트럼프가 이제 한번 대통령을 한번 해봤잖아요. 네. 해봤고 지금 그때 이제 약간 실기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지금 상반기에 상반기는 아니죠. 좀 이제 집권 이제 초기에 네. 좀 여러 가지 좀 액션을 좀 취할 것 같아요. 특히나 그리고 중간 선거가 사실은 이제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패를 하면 나머지 집권 후반기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2년짜리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네. 목격을 하는데 트럼프도 이제 그거를 한번 이제 겪어봤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초반에 많이 올인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에는 좀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이제 쫘르륵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가장 대장주는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인데 제일 이제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주정부가 아니고 연방정부 단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로보택시를 승인할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조금 이제 낮춰지는 거죠. 낮춰준다는 그러니까 게 그 기준 자체가 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차이가 뭔데요? 그러니까 주정부는 지금까지 뭐 캘리포니아, 네. 텍사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 정부 단에서 네. 승인이 났어요. 근데 이제 연방 차원에서 네, 그냥 아예 전국. 다 한 번에 빵. 네, 오. 전국 단에서 빵 하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인 이게 거죠. 마치 우리나라 뭐 충청도에서 경상도에서 법이 다른데 네. 정부에서 그냥 다 해줘.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네. 와. 그러면 이제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네. 거죠. 그리고 코인은 뭐 코인 시장이 이제 활성화 이제 이미 얘기를 했고, 그럼 뭐 SEC 위원장도 이제 그 교체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어제 새벽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코인베이스. 네. 죄송해요. 물 한번 드세요.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새벽에는 벡터라는 기업도 이제 네. 가상화폐 관련한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사실 처음 들었어요. 저도 처음 네.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고 그걸 이제 네. 트럼프 미디어에서 뭐 인수한다. 맞아요. 코인베이스 CEO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그때 이제 회동을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코인베이스도 돈 많이 냈어요. 많이 냈기 때문에 지금 만나야죠. 네. 만나야 되고 뭐 팔란티어 뭐 돈 버는 AI 소프트웨어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팔란티어. 네, 높을 것 같고 아이고, 네. 네, 지정학적 불안감도
뭐 전쟁은 멈춘다라고 하는데 과연 멈춰질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더 그럴 것 같은데 네. JP 모건은 금융 규제 뭐 완화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뭐 대형 금융주 수혜를 보고 로켓랩 같은 경우도 뭐 우주공방기대도 창설한다고 하지, 뭐 우주굴기도 본격화한다라고 하지. 근데 로켓 쏘는 상장업체는 얘네가 유일하지. 그러니까 이제 수혜를 받고 네. 엑선 엔터프라이즈는 테이저건 만드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치안이 저는 더 불안해질 것 같은데 네. 총소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경찰들이. 그러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소프트하게 이제 저기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보시면 이게 내년뿐만 아니라 트럼프 집권 내내 그래도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매크로적인 큰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 주가가 갑자기 예전 수준으로 막 돌아갈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큰 이벤트가 뭐가 있나 보면 네. 뭐 12월 FOMC랑 그리고 1월 20일 취임 그때는 이제 한번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FOMC와 그 취임일 그때를 조금 체크를 해가면서 뭐 기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고 뭐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이게 좀 결정의 시간이기는 한데 네. 저는 뭐 따라잡는 것도 뭐 중요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짝이라도 어떤 이벤트로 살짝이라도 조정을 출렁거렸을 때, 받았을 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네, 뭐 네. 금리 이벤트라든지 네. 뭐 그런 이슈들로 살짝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조금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그냥 내가 너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미래를 맞아요. 예측하기 네. 어려우니까. 그럴 때 있는 게 이제 분할 매수죠. 네, 어떻게 한 번에 그것도 좋네요. 들어가 네네, 있으니까. 좋네요. 예, 네. 지금 내가 만약에 못 갖고 있어서 나는 너무나 불안하고 폰보다. 네. 그럼 일단 조금 사고. 네. 그러면 이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또 조금 사고. 그쵸.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일단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조금씩 예, 분할 매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는 포인트들이 없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갈 만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의 눈으로도 바라볼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진행해봤고요.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